안녕하세요. 저는 차별을 일삼던 시모에게 통쾌한 복수를 성공한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준다는 뜻이죠. 처음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르고 말았네요. 도대체 시모가 제게 어떤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과 저 여동생, 네 식구가 사는 평범한 집 같았겠지만 사실 제 아버지 직업이 조금 특별했거든요. 아버지 직업은 바로 무명 트로트 가수셨어요. 아버진 평생을 슈퍼스타를 꿈꾸며 춤추고 노래하셨습니다. 하지만 스타의 길은 멀기만 했고 TV엔 딱 한 번 출연했을 뿐 평소엔 사람도 없는 행사와 밤무대를 전전하셨죠. 그래도 일생을 스타를 꿈꾸셨던 만큼 아버진 굉장한 멋쟁이였어요. 딸, 오늘 아빠 스타일은 어떠냐? 멋지지? 연예인 같지? 아, 이러다 사인해달라고 사람들 막 몰려오면 어쩌냐? 아빠, 진짜 멋있고 연예인 같긴 하거든?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버진 동네 슈퍼에 가실 때도 선글라스에 백바지를 입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그런 아버지가 좋았어요. 정장에 넥타이만 메고 다니는 친구들 아버지와 비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젊어 보이고 멋쟁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집안은 돌보지도 않고 늘 허황된 꿈을 찾아 방황하시니 가세는 점점 기울고 어머니가 생계 책임지느라 뼈가 빠지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싸움은 갈수록 잦아졌고 그때마다 아버진 늘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알잖아. 내 노래 실력이 어떤지. 노래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아이, 근데 세상이 날 몰라주는 걸 어떡해? 나라고 뭐 돈 안 벌고 싶겠어? 나도 당신하고 애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살게 하고 싶어.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어? 아이, 노래 딱 세 곡만 히트치면 평생 놀고 먹을 만큼 돈 번다잖아. 가수? 당신이 무슨 가수야? TV에도 못 나오잖아. 그냥 할 일 없이 노래나 부르는 배짱이지.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낼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당신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꿀 거야? 현실을 좀 봐, 제발. 어머니의 잔소리도 이해가 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와 그렇게 한바탕 싸움 이후 아버지 혼자 소주잔에 기울이시길래 전 아버지께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가수도 20년 동안 무명이었다가 노래 한 곡으로 떠서 지금 엄청 부자래. 내가 보기엔 아빠가 그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거든? 그러니까 아빠도 언젠가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그지? 우리 딸이 듣기에도 이 아빠 노래 솜씨가 죽이지? 딸,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가수로 뜨기만 하면 우리 가족들 대골 같은 집에서 부자로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 딸들 예쁜 옷도 매일 사줄 거고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줄게. 아버진 자신있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왠지 그 모습이 더 짠해 보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버지의 바람만큼 일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형편은 자꾸만 아버지를 위축시켰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의 파스 냄새는 점점 더 진해져 갔고요. 시간이 흘러 저도 사춘기가 오니 그런 아버지가 정말 밉더라고요. 엄마만 고생시키고 맨날 노래 만든다, 옷 맞춘다 하면서 얼마 없는 집안의 돈도 다 가져다 쓰셨거든요. 전 엄마가 서운해할 정도로 늘 아파 편이었는데 그땐 저도 아버지께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 아빠 눈엔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엄마, 낮엔 식당 일하고 주말엔 파출부까지 뛰는 거 알아?
아빠가 그 잘난 앨범 만든다고 가져다 쓴 돈 메꾸느라 밤낮 없이 일한다고. 그런 거 보면 아빠 뭐 느끼는 것도 없어? 말도 안 되는 그 가수 타령 적고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안 드냐 말이야. 전 아버지가 뭐라 대꾸할 틈도 안 주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아버진 그런 제 말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날 이후 혼자 약주를 기울이는 날이 점점 많아지셨거든요. 여보, 우리 딸들 미안해. 능력도 안 되는 남편 만나서 가난한 아빠 딸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내가 가수 무슨 가수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지? 그런 세월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자조적인 푸념은 자꾸 늘어갔습니다. 아버진 더 이상 꿈을 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족들의 응원을 받지도 못한 채 고립된 섬처럼 시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진 가수의 꿈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가 21살이 됐을 무렵 큰 병까지 얻어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버진 사경을 헤매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당신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지? 당신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나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하늘이 날 쳐버린 것 같아.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바보처럼 산 거겠지? 나 같은 놈 만나서 20년 동안 애들 키우고 식당 일 하느라 고생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당신 옆에 있어줘서 참 든든했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딸들, 너희 내 인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야. 우리 딸들 시집갈 때 이 아빠가 손도 잡아줘야 하고 축가도 불러줘야 되는데 끝까지 애비 노릇을 못하고 가는구나. 아버지의 눈물겨운 참회를 들으며 어머니와 저희 자매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사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아버지였을 텐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걸 하고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잠든 아버지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멋진 아빠였어요. 내 인생의 가장 슈퍼스타는 바로 아빠예요. 아버진 제 말을 들으신 것처럼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진 정말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언제나 노래 부르길 좋아하고 웃음 많던 아버지. 저희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늘 밝게 웃으시던 모습만 기억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버진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환한 얼굴로 노래하고 춤추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후회한 눈물 속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전 일상으로 돌아와 한동안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한 전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동생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업했고요. 어머니는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개업하셨는데 워낙 손맛이 좋으셔서 입소문을 타고 금방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지만 모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쯤 동료의 소개로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지만 차분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효선이 너도 알겠지만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엄마가 고생이 많으셨나 몰라. 난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덕분에 철이 일찍 들었지 뭐야. 그래서 집안의 막내라도 애교도 없고 표현도 잘 못해. 엄만 맨날 나보고 막내가 돼서 귀여운 맛도 없다고 타박하시는데 사실 어릴 때 형들이랑 차별도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인지 아직도 엄마가 좀 어렵고 불편해. 연애할 땐 엄마가 어렵다고 한 남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숙들과 시모를 겪어보니 남편의 마음이 단박에 이해가 가더군요. 일단 시숙들은 남편과 달리 아주 가볍고 허영이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재수 씨, 언제 한번 우리 매장에 와요? 진욱이한테 들었나 모르겠지만 내가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수 씨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우리 수세프가 유학파 출신인데 진짜 유명한 셰프예요. 아이, 형, 그냥 작은 파스타 가게 하면서 무슨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재수 씨,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로 와요. 혹시 한우 좋아하시나? 내가 최고급 한우 전문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휴, 한우 전문점 좋아하시네. 얘네 그냥 동네 고깃집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와서 스테이크 좀 썰고 가라니까. 공교롭게도 두 시숙은 모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경쟁하듯이 제게 본인 식당을 자랑하는데 부담스러워서 그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간 바로 체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동서 형님들에 비하면 시숙들의 허세는 장난인 수준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숙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형님 두 분 모두 시숙들처럼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거치장에 더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었죠. 만나서 반가워, 막내 동서. 앞으로 잘 부탁해. 근데 우리 막내 동성 굉장히 알뜰한 편인가 보다. 시댁에 인사 오는데 옷이 그게 뭐야?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혹시 그거 보세요? 아, 큰형님, 전 은행에서 유니폼을 입어서 사복엔 신경을 좀 안 써요. 큰형님 옷은 정말 멋지시네요. 큰형님은 멋있다는 제 말 한마디에 본인이 입은 옷, 액세서리, 구두와 가방까지 한바탕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작은 형님도 이에 질세라 저를 세워두고 지적질을 시작했고요. 동서, 아까 보니까 혹시 타고 온 차 레이야? 레이 맞아? 난 무슨 애들 장난감 타고 온 줄 알았잖아. 그렇게 작은 거 타면 안 불편해? 웬만하면 차는 좀 큰 차로 바꿔. 차는 자존심이잖아. 우리처럼 외제차 못 사도 저건 좀 아니지. 시숙들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형님들은 저를 두고 품평하기 바쁘니 정신이 다 혼미해졌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재를 해줘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그날 전 도중에 도망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만들 하세요, 형수님들. 이 사람 말대로 옷이야 평일에 늘 유니폼 입는데 쉬는 날이라도 편한 옷을 입어야죠. 차도 이 사람 출퇴근용 차인데 굳이 큰 차 끌 필요 있나요? 그리고 형들, 이 사람을 가게로 초대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형들 자랑만 하겠다는 거야? 초대하려거든 정식으로 정중하게 초대해줘. 남편이 옳은 말만 내뱉자 시숙들과 형님들은 막내 무서워서 어디 시댁 오겠냐며 투덜대더군요. 이럴 때 시모라도 나서서 말려주시면 좋았겠지만 형제들 다툼의 시모는 항상 모른 척하며 당신 하실 일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전 든든한 남편만 믿고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들도 둘을 낳았어요. 이렇게 글로 적으니 그 긴 세월이 참 짧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도 제가 10년 동안 겪은 일들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10년이나 참았어 하실 겁니다. 우선 형님들이 제게 어떤 막말을 했었는지 나열해 볼까요? 큰형님은 본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절 지적하는 편이라면 작은 형님은 꼬투리를 잡아서 놀리는 걸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선 피부가 참 건강해 보여서 좋네. 난 아무리 태닝을 해도 타지도 않고 하얗기만 해서 꼭 아픈 사람 같잖아. 그치? 큰형님이 어서 자기를 칭찬하라는 듯 판을 깔면 전 어쩔 수 없이 큰형님 칭찬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를 잡아둘 테니까요. 아니에요, 큰형님. 피부가 워낙 하얀 편이셔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시는걸요. 어머, 동서눈엔 그렇게 보여? 그럼 뭐 젊은 동서눈이 맞겠지 뭐. 큰형님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다면
작은 형님은 조금 더 강단 있게 대처해야 꼬투리 잡는 걸 멈추는 타입이었어요. 어머, 동서, 저번보다 살 좀 쪘어? 얼굴에 살 붙은 거 좀 봐. 보니까 은행원들은 앉아서 돈만 세고 있던데 퇴근도 내쉬며 하는 거 아니야? 할 일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남은 시간에 운동이라도 좀 해.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선생님 소개해 줄까? 1대1이라 수강료는 좀 비싼 편이긴 하다. 근데, 어머, 정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형님. 근데 사실 은행원이 은행 문 닫았다고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 영업 종료하면 시제 파악하고 서류 정리하느라 그때부터가 더 바쁜데 아마 일반인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하물며 형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직장인들 근무하는 체계를 이해하기 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작은 형님은 무안해하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한 식구로 지낸 세월이 길어질수록 저의 처세술은 늘어만 갔죠. 그 사이 시숙들은 몇 번이나 가게를 말아먹고 벌써 몇 번째 새로운 가게를 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시숙의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은 제 결혼 3년 차쯤에 망했고 작은 시숙의 한우 전문점인지 고깃집인진 장사가 안 돼서 헐값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한번 말아먹고 나면 다음에 또 사업하는 걸 꺼릴 법도 한데 시숙들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되레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재수 씨,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들어볼래요? 전에 그 파스타집은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유동인구 많은 번화가에 카페를 크게 차릴 겁니다. 커피 장사가 마진율이 높거든. 이미 느낌 딱 좋은 자리도 봐뒀다니까. 내 촉이 어떤가 두고 봐요. 재수 씨, 남들처럼 셀러리맨 해서 어느 세월에 큰돈 만지겠어요. 기껏해 한 달에 2, 3배? 그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지. 하지만 큰 시숙의 말과는 다르게 카페도 3년을 가지 못하고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은행 대출만 잔뜩 남기고서요. 이렇게 시숙들이 답도 없는 사업을 계속 시도하는 건 시모 때문이기도 했네요. 시모는 시숙님들 일이라면 다 좋다 좋다 하면서 편을 들어줬거든요. 동서들도 그런 시모를 부추겨서 원하는 걸 얻어내기도 했고요. 어머님, 요즘 한적이라 그런지 피부가 까칠까칠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피부 미인으로 동네에서 제일인데 그대로 두고 볼 순 없죠. 내일 당장 마사지샵 같이 가요, 어머님. 큰아가, 네 눈에도 좀 그래 보이니? 안 그래도 아침에 거울 보는데 얼굴이 까칠한 게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었다니까. 마침 잘 됐다. 내일 같이 가자꾸나. 큰형님은 온갖 애교를 부려가며 시모와 따로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시모에게서 필요한 사업 자금을 조금씩 얻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큰형님을 보며 작은 형님도 시모 옆에 착 붙어서 입안을 혀처럼 굴었고요. 시모는 며느리들이 애교 있다며 참 예뻐했어요.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은요. 우리 집은 참 이상한 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싹싹하고 애교 있게 구는데 어째 막내 며느리가 제일 목석 같다니까. 넌 막내가 돼가지고 애교도 없고 말도 없고 그렇게 무뚝뚝하게 굴어서 되겠니? 너 뭐 혹시 전생에 장군이라도 되는 거야? 네 형님들 좀 봐라.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니? 난 우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르다.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 사랑스러운 형님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애교 부리는 성격이 아니어서요. 만나면 형님들이 용돈도 많이 주시죠? 그걸로 우리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모가 형님들께 용돈을 받긴커녕 오히려 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옆에 착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 형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나중엔 저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명절날이었어요. 시모는 세뱃돈만 기다리고 있는 손주들을 쭉 앉혀두더니 한 명씩 용돈을 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할머니가 용돈 줘야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큰 손주들은 이제 학교도 들어가지? 자, 5만 원씩 받아라. 둘째네 손주도 똑같이 줘야지. 자, 5만 원. 그리고 막내네. 너흰 이거 받아라. 그러더니 저희 애들에겐 10,000원씩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희 큰애는 이미 돈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을 나이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서 차별하니 심통이 날만 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왜 우리만 10,000원이에요? 형하고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도 5만 원 갖고 싶어요. 시모는 큰애에게 꿀밤까지 때리면서 나무랐습니다. 졸지에 꿀밤까지 맞은 큰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 조용히 해. 쬐그만 게 벌써 돈만 밝히면 못 써. 지 엄마가 은행 다닌다고 너도 벌써부터 돈돈거리는 거야? 할미가 용돈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야지. 어디서 더 달라는 소리가 나와? 애는 울고 시모는 계속 우는 애를 혼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과 저도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른이 주시는 용돈보다 더 달라고 말한 건 혼낼 수 있지만 시모의 행동은 애들을 두고 대놓고 차별을 한 거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보다 남편이 한 발 앞서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용돈을 주시려거든 똑같이 주셔야지. 대놓고 차일 두시니까 애가 당연히 셈이 나죠. 다음부턴 뒤에서 더 주시더라도 애를 두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펄쩍 뛰며 자기가 언제 차별했냐고 부인하더라고요. 괜히 옆에 있던 절 걸고 넘어지면서요. 어머, 너희 정말 웃긴다. 애들이 누구한테 그따위로 보고 배웠는지 알겠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 자식들 용돈 적게 줬다고 화를 내? 애미야, 네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면 네 남편 부추겨서 시어머니한테 돈 좀 받아내자고 작당 모의라도 한 거야? 제 탓을 하는 시모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난 남편은 그간 쌓인 감정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이제 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하고 애들까지 차별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형들만 예뻐하고 난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것도 꾹 참고 살았어요. 근데 내 식구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저 못 참아요. 아니, 안 참아요. 대체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 나도 너희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어. 처음 볼 때부터 인상도 별로였고 뭐 하나 귀엽게 굴지도 않으니 내가 어떻게 예뻐하겠냐? 그리고 너희가 이딴 식으로 구는데 손주라고 귀엽게 보이겠어? 뭐라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저도 더는 여기 못 있겠네요. 짐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서 옷 입어. 어서 집에 가자. 저는 더는 시댁에 있을 수 없어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저를 계속 째려보다가 저희가 정말 다신 시댁에 오지 않을 기세로 가버리니 그제야 핸드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진우가, 아예미야. 그래도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나도 순간 욱해서 말이 막 나갔다. 기분 상했으면 풀거라. 내가 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왜 차별하겠니? 내 마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린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을 주시니 그땐 저희도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그쯤에서 넘어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한참 뒤에 터질 충격적인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아이들 용돈 사건은 서로 감정이 격했음을 인정하고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시모는 여전히 저희 식구들보다 시숙들과 형님들을 편애하긴 마찬가지였지만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어느덧 마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남편도 여전히 공무원으로 성실이라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번번이 기분이 상해서 오긴 했지만 이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큼 이골이 난 상태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드디어 수년 동안 참고 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모는 어지간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데 순간 느낌이 싸하더군요. 막내야, 나다. 뭐 하느라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니?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너희 집 주소 좀 불러봐라. 정확한 주소로 말이다. 네, 어머님. 근데 저희 집 주소는 무슨 일로요? 그게 내가 너희 집에 며칠 좀 있다 가야겠다. 택시 기사한테 주소를 말해줘야 하니까 우편 번호까지 상세하게 말해봐. 택시 기사님께 우편 번호까지 말할 일이 뭐 있나 싶었지만 일단 당장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저도 얼떨결에 시모에게 주소를 불러주었죠. 잠시 뒤 시모는 택시에서 내렸는데 짐이 많다며 마중을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시모를 마중 나갔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시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에미야, 여기다. 나오는 거 봤으면 빨리빨리 와서 짐부터 들어줘야지. 뭘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있어. 짐도 많은데 빨리 와서 들어라. 시어머니는 화물용 트렁크 2개에 보따리를 몇 개씩 들고 어디 이사 가는 사람처럼 짐을 가득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일단 시모에게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이 짐이 다 뭐예요? 트렁크 가방은 왜 이렇게 많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집 정리를 하다 보니 짐이 얼마나 많던지 아무리 버려도 한가득 하더라. 이따 택배로 몇 상자 더 올 거야. 얼른 올라가서 짐 정리부터 하자꾸나. 그거 쌓아두면 다 일이야, 일. 네? 짐이 또 온다고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시모를 보채니 시모는 그제야 아주 뻔뻔하게도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나 집 팔았어. 그것도 급하게 정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가전제품 같은 거 너희 집에 있을 테니 중고업자한테 다 넘겼고 일단 내 옷이랑 짐만 챙겨온 거야. 이것도 다 버리고 짐 정리해서 겨우 이만큼으로 줄인 거라니까.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렇게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전하는지, 시모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처음에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갑자기 집을 왜 팔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저희와 합가를 하시겠다고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이렇게 무작정 짐가방만 들고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예, 넌 심을 이렇게 밖에 세워두고 문전박대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일단 집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얘기해. 시모는 그러면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일단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모가 트렁크를 끌고 집에 들어서니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 가방은 다 뭐고요? 너도 네 마누라랑 똑같다 얘. 엄마가 찾아왔으면 반겨줄 생각을 해야지. 왜 왔냐는 소리가 먼저 나오니? 정말 야박하다 야박해. 난 너희 막내네가 그래도 큰애 작은애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이 집으로 온 건데 너희 이런 식으로 굴면 나 정말 서운하다. 남편이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있길래 전 시모가 왜 들이닥쳤는지 기뜸해 주었고 남편은 깜짝 놀라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한 말인데 엄마가 언제부터 저희 식구랑 제일 친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엄만 형님들만 좋아라고 저는 매번 뒷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같이 살자고 찾아오시니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 그거야? 내가 너희 형님들 질투하고 삐질까 봐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 난 널 제일 예뻐했어. 그리고 우리 막내 며느리,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난 널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도 그렇고. 시모는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뻔뻔하게 우겨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연덕스러운지 모르는 사람이면 깜빡 속아 넘어갈 것 같았죠. 시모는 계속 벙쪄 있는 저를 뒤로하고 배가 고프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너희도 아직 밥 안 먹었지? 이 엄마가 맛있는 저녁 해주마. 우리 막둥이 엄마가 해준 밥 좋아했잖아. 오늘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우리 막내 며느리도 내 김치찌개 좋아하지?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사실 시모의 김치찌개 먹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남편도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지 김치찌개는 손도 안 대는 메뉴였어요. 당연히 애들도 썩 좋아하는 메뉴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시모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니 일단 별말 없이 차려주신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숨막히게 밥만 먹다가 결국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선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남는 방도 없고 애들도 사내 놈들이라 맨날 시끌시끌해서 엄마 지내기도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대체 집은 왜 판 거예요? 그 좋은 집은 어쩌고 이렇게 쫓겨나듯 나오신 거냐고요. 넌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나 소파에서도 잘 자, 얘. 아니면 거실에 이불만 깔아줘도 된다. 나 괜찮으니까 다들 내 눈치 볼 거 없어. 편하게들 있어, 편하게. 나 네 엄마잖아. 아이, 엄마가 아들 집에 같이 산다는데 불편할 게 어딨니? 시모는 요점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결국 남편이 언성까지 높여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야 대체 무슨 일인지 털어놓더군요. 저는 시모의 충격 발언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실 집 팔아서 너희 형들 나눠줬다. 넌 엄마가 애들로 말했으면 눈치껏 넘어가면 될걸. 꼭 이렇게 캐물어야겠냐? 너희 형들이 새로 매장을 열고 싶은데 자금이 모자란다잖아. 지금까지 장사 운이 안 좋았고 이젠 정말 확실한 정보를 한다. 그리고 너희 형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빚을 얼마나 졌는지 글쎄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란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희 형들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인데 불쌍하지도 않어? 엄마 집 5억짜리잖아요. 자그마치 5억. 그걸 형들한테 다 줬다고요? 전 엄마 자식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치울 수가 있어요? 남편은 손까지 떨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되려 역정을 내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형제끼리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네 거 내 거부터 따지는 게 가족이야? 진욱이 넌 공무원이고 애민 은행원이니까 너흰 그래도 형들보다 훨씬 안정되지 않았니? 네 형들이 성공하면 나보다 너한테 더 고마워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너희가 양보하고 넘어가도록 해라. 알았지? 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시모의 계략에 휘말리고 말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냈죠. 어머님, 저희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머님 모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애들 방 하나를 정리해서 내어드릴 테니까 혹시 며칠만 큰형님 내에서 주무시는 거 어때요? 며칠 가 계시면 방 정리도 하고 어머님 지내기 편하게 꾸며둘게요. 가방도 여기 두고 편하게 다녀오시고요. 그 말 진짜냐, 애미야?
아이고 고맙다. 역시나 네가 친딸 같아서 이렇게 좋다니까. 우리 막내가 최고다, 최고야. 시모는 제 말에 크게 기뻐하며 저를 칭찬하기 바빴고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시모는 신이 났는지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더군요. 내가 그래도 미리 말하고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막둥이네 올 생각에 신이 나서 마음이 급했지 뭐냐. 근데 너희가 내 방까지 꾸며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 같이 신이 나네. 신이 나. 시모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큰형님 네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나가자 그제야 남편이 약간 언성을 높이며 제게 무슨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쳤어? 어머니께 진짜 방을 내드리게? 어머님이 좋게 말씀드려선 절대 안 가실 것 같아서 내가 머리 좀 쓴 거야. 어머님이 어릴 때 당신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다 들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사춘기인데 가뜩이나 예민한 애들이랑 같이 살면서 무슨 싸움이 또 날 줄 알고. 당신 뜻에 나도 동의해. 당신한테 이런 일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미 같이 살자고 허락했고 엄만 그런 줄 알고 저렇게 신나서 가셨는데 대체 어떡할 생각이야. 두고 봐. 다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때마침 시모가 말하던 짐박스도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시켜서 시모의 트렁크 가방과 짐 박스를 큰 시숙네 집으로 고스란히 택배를 보냈습니다. 시모가 가져온 것 어느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큰 시숙네로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남편도 제 의도를 파악했는지 시키지 않아도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여보, 나도 이젠 엄마를 용서 못하겠어. 이제껏 형들만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면서 결국엔 집까지 팔아서 다 주고 효도 나한테 받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아서 우리가 온갖 대출을 다 끌어다가 겨우 마련한 집이잖아.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아가니까 이젠 우리 집까지 뺏으려 들다니. 아무리 내 엄마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 연을 끊더라도 더는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진 않을 거야. 남편이 말은 저렇게 해도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저를 비롯한 제 식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의 짐을 다 보내고 이참에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드디어 시모의 짐이 큰 시숙집에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아침부터 제 전화통에 불이 나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죠. 애미야, 너 이게 다 뭐니? 왜 내 짐을 여기로 다 보낸 거야? 너희 큰형님이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아, 짐 잘 도착했어요? 어머님,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도 제게 상의 한 번 없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배운 대로 별 상의 없이 짐 보냈어요. 괜찮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한 집에서 같이 살 사이는 아니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도 돈 없다고 하시면서 100원짜리 하나 안 주셨지만 형님네 식당 차릴 땐 적금까지 깨서 주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 효도는 저희가 아니라 시숙님과 형님께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집도 다 팔아서 주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시숙님 형님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뭐야?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네 형님도 나 불편해서 같이 못 산다고 이틀 뒤에 막내 집으로 가는 거 맞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 근데 너희까지 이러면 난 어디로 가라고? 시모는 큰형님 내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나 봐요. 당연한 결과겠죠. 큰형님은 자기 꾸미는 줄만 알았지 생전 식구라고 챙기는 꼴을 보질 못했으니까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집까지 팔아서 주시면 어떡해요. 요즘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효도 계약서까지 쓰고 재산을 물려준다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있는 줄 어떻게 알겠냐? 큰아들 집에 온 지 이제 이틀째인데 벌써 밥 먹는 것도 눈치 주고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TV도 못 보게 한다. 오늘은 나 신경도 안 쓰고 가게 알아본다고 아니 나만 두고 지들끼리 나가버렸어. 큰형님이 그럴 줄 정말 모르셨어요? 큰형님이 얼마나 본인밖에 모르는데요. 어머님한테 뭐 얻어낼 거 있을 때만 알랑방귀 꼈지. 평소엔 어머님 흉을 어찌나 많이 보던져. 제가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어머니 모르셨죠? 시모는 정말 그 시커먼 속내 몰랐다는 듯 쩔쩔매며 이제 어쩌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머님, 전 절대로 어머님 오실 생각 없으니까 형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전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전 어머님 말씀대로 돈 세는 것밖에 못하니까요. 돈이나 열심히 세러 갈게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애미야, 끊지 마라. 전화 끊지 말어. 저는 시모의 절규를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모는 문자 음성 메시지까지 이용해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나 진짜 갈 곳이 없어. 네 형님들도 나랑 살기 싫다고 하고 아들놈들은 마누라 무서워서 집엔 들어오지도 않어. 내가 앞으로 살림도 다 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다 맡아서 하마. 설거지도 빨래도 몽땅 내가 다 하마. 그러니 나 좀 받아주라. 나 너무 서럽고 당황스러워. 시모의 구구절절한 메시지뿐 아니라 형님들에게도 연락이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작은 형님은 평소 성격답게 시모가 집에 얼씬도 못하게 미리 엄포를 놓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 너무 좁고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작은 형님은 저 말만 남기고 시모 번호까지 차단했다네요. 평소엔 그 불같은 성격을 죽이고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쫓아다니더니 이제 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쌈짓돈을 다 털어서 4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그래도 다들 시모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나쁜 건 저희 시숙들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까지 다 뺏어가더니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요. 시모 역시 평생을 시숙들만 챙기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최고다 하면서 저희를 차별한 벌을 톡톡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나 믿던 아들들에게 토사구팽 당하신 거죠. 전 그래도 그렇게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시모를 챙기려고 했어요. 시모가 마지막까지 저희를 저버리지만 않았다면요. 듣기론 시모는 매일 술만 드시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시모가 단 한 번이라도 저와 먼저 상의를 하셨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진 않았겠죠. 아주 예전에 언젠가 제가 시댁에서 하도 구박을 받아서 시모에게 진지하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가 형님들은 대체 절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때 시모가 제게 뭐라고 답하셨는지 상상이 가실까요? 시모는 제게 정확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네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넌 내가 좋아하는 관상이 아니야. 너랑 대화하면 뭐 통하는 것도 없고 일단 재미가 없어. 네 형님들 좀 봐라. 내가 좋아할 만한 주제로 얼마나 살갑게 떠드니? 근데 넌 무뚝뚝하게 대답이나 겨우 하니? 너라면 널 예뻐할 수가 있겠어? 시모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시모의 그 말이 두고두고 상처가 돼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 다 참고 살았습니다. 저는 술도 못 마신다고 형님들과 시모 셋이 집안일은 저에게 다 맡기고 나가버릴 때 혼자 울면서 설거지를 하던 일도 있습니다. 저 정말 많이 참고 살았죠?
그렇게 그날의 사건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혼자 원룸에 계시고 시숙들은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데 듣자 하니 장사가 영 신통치 않은가 봐요. 지금까지 시숙들이 말아먹은 가게가 몇 갠데 아직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업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남편이랑 같은 형제들인지 신기하다니까요. 가끔 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요즘 자영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듣곤 합니다. 제 어머니야 워낙 한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장사를 하신다지만 요즘 가게마다 문을 닫고 줄도산하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장님들도 다 힘들어 하시는데 시숙들처럼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돈만 쏟아부는 장사가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제발 이번 사업에선 시숙들도 배우는 게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는데 진짜 시모를 생각하는 아들들이라면 본인들도 느끼는 게 있겠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시모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라고 하시네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가끔은 시모가 잘 계시는지 들여다보라고 했고요. 마음이 여린 남편은 가끔이나마 시모를 만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만나고 왔어.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이제 다행히 약주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요즘엔 건물 청소하면서 생활비 벌고 계시대. 나한테도 그렇고 당신한테도 계속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잘하면서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나 봐. 여보, 우리 당분간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보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될지 알게 되겠지 뭐. 이렇게 남편과 전 최소한의 자식 도리만 하며 시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모는 적은 월급이지만 월급을 받으면 자꾸 저희 애들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막내 손주들 입학 때 가방 한 번 못 사줬다면서요. 시모의 그 마음만은 부디 진심일 거라고 믿고 싶네요.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시모가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게 있어서 가족들을 차별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마음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정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 제가 다툴 일 없게 반찬 개수까지 다 신경 쓰며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시모가 대체 왜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을 차별하고 키웠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는 법이거든. 네 시어머니가 아마 남편도 없이 자식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 큰아들들한테 의지를 더 많이 한 모양일 거다. 시모의 그 비뚤어진 마음도 다 모진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시모의 사건을 거울 삼아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살피려고 하고 있어요. 옛 속담 중에 귀엽게 기른 자식이 어미를 꾸짖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귀하게만 생각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이 결국엔 부모 속을 더 상하게 한다는 말이겠죠. 새롭게 시작된 연초에 저도 제 부모님께 엄하게 배운 대로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2025년에도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